늦겨울 오후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곧바로 녹아내리며 검은 물웅덩이를 만들어갔다. 지방 소도시에 자리한 한 은행 지점은 북적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연금 지급일을 앞둔 월말이었고 좁은 대기 공간에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할머니들, 지팡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들이 번호표를 들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석에서 창구를 지켜보던 이선 우 68세, 은퇴 소방관은 낯익은 장면을 목격했다. 창구 번호 3번 앞에서 한 노부부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이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뭔가를 항의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수십 년 동안 모은 돈이 사라졌다니. 노부부의 떨리는 외침은 은행 안을 울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의외로 우렁찼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해. 할머니는 남편의 팔을 붙들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어떻게 하지? 애들한테는 말도 못해. 우리가 바보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고 결국 훌쩍거리는 소리만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창구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난처하기만 했다. 죄송하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그녀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작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지점장님을 모셔올게요. 대기하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또 뭔 일이래? 요즘 은행들이 워낙 말이 많잖아. 저런 일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선우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생 소방관으로 일하며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수없이 봐왔던 그녀에게 지금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다. 화재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하던 사람들, 구조가 늦어 가족을 잃고 오열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몇 분 후 부지점장 강재훈 47세이 나타났다. 그는 잘 다림질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말끔히 매고 있었고 얼굴에는 형식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시죠? 강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마치 정해진 매뉴얼을 읽는 것 같은 톤이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부지점장님, 우리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재훈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무심한 눈빛으로 다시 서류를 노부부에게 던지듯 내밀며 말했다. 규정상 저희 은행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객님께서 서명하신 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소홀히 하신 건 고객님들이니까요. 그 순간 은행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아하는 탄식을 내뱉으며 남편의 팔에 기댔고 할아버지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서명했다고. 여기 보세요. 강재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투자상품 가입 동의서, 위험 고지서, 모든 게 다 고객님 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투자 상품 가입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그냥 적금 들러왔는데. 강재훈의 표정이 더욱 싸늘해졌다. 그럼 고객님께서 서명을 위조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은행 안의 다른 고객들은 눈길을 피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척했고, 어떤 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모르는 척했다. 심지어 다른 창구의 직원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들 학비 대느라 시집장가 보내느라 얼마나 아껴가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다. 이제 나이 들어서 병원비라도 있어야 하는데 감정에 호소하시지 마세요. 강재훈이 차갑게 말했다. 저희도 업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투자에는 원래 위험이 따르는 법이고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떨며 소리쳤다. 적금 하나 들러온 것뿐인데. 그때였다. 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평생 불길 속으로 뛰어들며 수많은 사람을 구했던 그녀에게 지금 이 장면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억울한 자가 외면당하는 순간, 권력을 가진 자가 무력한 자를 짓밟는 순간, 정의가 돈과 지위 앞에서 무릎 꿇는 순간, 선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존재감이 있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평생 위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기운이 있었다. 잠깐요. 선우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재훈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봤다. 다른 고객분께서는 관련 없는 일에. 관련 없는 일이라고요? 선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는 은행이고 저기 계신 분들도 고객이고 저도 고객입니다. 고객이 다른 고객을 도울 수 없다는 법은 없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선우를 바라봤다. 다른 대기 고객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선우가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부지점장님, 방금 전 대화를 들어보니 이상한 점이 많네요. 투자 상품을 가입하러 온 게 아니라 적금을 들러왔다는데 어떻게 투자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강재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고객님,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일입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개인정보요? 선우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지금 여기서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개인정보예요? 그리고 저 어르신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다른 고객이 도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강재훈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렇다고 해도 부지점장님.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저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각종 사건 사고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선우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여기 직원 중에 노인분들에게 투자 상품을 권유하면서 적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강재훈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런 일은 없다고요? 선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럼 어르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사기를 치려고 여기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적금만 들러왔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이 금리가 더 좋은 상품이 있다고 해서. 담당 직원이 누구죠? 선우가 물었다. 할아버지가 창구를 가리켰다. 저기 저 젊은 분이요. 모든 시선이 창구 직원에게 집중되었다. 젊은 여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선우가 그 직원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직원분, 이 어르신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설명했나요? 투자 상품이라고 명확히 말했나요? 아니면 적금의 한 종류라고 말했나요? 여직원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건 저는. 대답하세요. 선우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다. 노인분들을 속여서 위험한 투자 상품을 팔았나요? 안 팔았나요? 강재훈이 급히 끼어들었다. 고객님, 지금 저희 직원을 신문하시는 건가요? 이건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은데요. 도가 지나쳐요? 선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노인분들한테서 평생 모은 돈을 속여서 빼앗아 놓고 도가 지나치다고요? 그럼 뭐가 도를 지나치지 않은 거죠? 노인들을 우롱하는 게 정상이고 그걸 지적하는 게 도가 지나친 건가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다른 대기 고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맞다, 맞아. 요즘 은행들이 그런다더라.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불쌍해. 선우는 강재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지점장님,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르신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과 사과를 하고 손실된 돈을 되돌려 드리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강재훈이 딱딱하게 말했다. 이미 투자된 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이요? 선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속임수로 투자시켜 놓고 시장 상황 타령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정직하게 설명했어야죠. 어르신, 이건 투자 상품이고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정말 그런 말이 있었다면 절대 안 했을 텐데. 선우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강재훈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부지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강재훈의 얼굴에 짜증이 역력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은행에는 아무 잘못이. 선우가 그의 말을 끊었다.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좋습니다.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죠. 그리고 소비자보호원, 언론사 다 연락해서 이 일을 알리겠습니다. 은행에서 노인들을 속여서 위험한 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이죠. 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왜요? 잘못한 게 없으면 떳떳하잖아요. 선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장 신고 전화를 걸까요?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재훈이 몇 초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선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뭘 검토하죠?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었나요? 강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확인은 무슨? 지금 당장 해결하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이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는데 또 기다리라고요? 그때 은행 안에 다른 고객 한 명이 일어서서 말했다. 맞아요.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너무하잖아요. 저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우리도 불안해서 어떻게 은행을 믿고 맡겨요? 강재훈은 완전히 당황했다.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선우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부지점장님 결정하세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아니면 제가 더 큰 문제로 만들어 드릴 건지 말이에요. 저는 평생 불의에 맞서 싸워왔고 시간도 많습니다. 끝까지 가볼 용의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 강재훈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결국 항복하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재검토해서 최대한 고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만족하지 않았다. 재검토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일주일 아니 3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3일이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명확한 해결책을 가지고 어르신들께 연락드리세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아세요. 강재훈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선우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르신들, 내일 연락이 안 오면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선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절대 참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은행을 나서며 선우는 창밖의 눈발을 바라봤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 남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왔던 그녀에게 오늘 또 한 번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선우는 알고 있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하고 있는지를 말이다.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해볼까? 선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68세의 은퇴한 소방관이 새로운 불길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내내 노부부의 절망에 찬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오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다.
30년간의 소방관 생활이 몸에 밴 것이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의 눈은 그쳤지만 도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선우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보았다. 강재훈의 냉혹한 표정, 떨리는 노부부, 그리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다. 내일까지 연락하겠다고 했지. 선우는 중얼거리며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전 7시였다. 은행이 문을 열려면 2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생소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혹시 어제 은행에서 저희를 도와주신 분이신가요?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제 그 할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 벌써 연락이 오셨나요? 아니요. 아직 은행에서는 연락이 없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다. 선생님, 실례지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 선우는 즉시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1시간 후, 선우는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노부부와 마주 앉았다. 할아버지 박철수 74세와 할머니 이순자 71세는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연락을 주셨나요? 철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실은 어제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이 더 있었어요. 어떤 점이요? 그 담당 직원이 서명을 받을 때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하세요. 다른 고객들 기다려요라고 하면서 서류를 제대로 읽을 시간도 안 줬거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인감도 미리 찍어놨더라고요. 어차피 적금인데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어르신들은 서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땐 그냥 적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다시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철수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다. 이걸 다시 보니까 투자 상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선우가 서류를 받아 살펴봤다. 복잡한 금융 용어들로 가득 찬 서류였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이건 명백한 불완전 판매네요. 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어르신들께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받은 거잖아요. 불완전 판매요? 순자가 되물었다. 네.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걸 말해요. 이건 불법입니다. 철수와 순자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럼 우리가 당한 게 정말 잘못된 거였군요? 물론입니다. 어르신들은 피해자예요. 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오면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제 그 은행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고객님, 어제 저희 은행에서 있었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강재훈의 목소리였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네, 부지점장님.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게 내부 검토 결과 해당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흡한 점이요?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미흡한 점이죠?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강재훈이 말을 흐렸다. 부지점장님,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지못해 강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럼 해결 방안은 뭔가요?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원금은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우가 철수와 순자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올랐다. 원금 보장만이요?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와 시간 손실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그건 강재훈이 당황했다. 부지점장님,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사과와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오후까지. 좋습니다. 오후 3시까지 최종 답변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들께 직접 사과도 하시고요. 전화를 끊은 선우가 노부부를 바라봤다. 어르신들, 원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순자가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철수가 물었다.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융 사기를 당한 사람들 말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비슷한 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요? 옆집 할머니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그리고 4층에 사시는 할아버지도. 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건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일 수 있네요. 오후 2시, 선우는 다시 그 은행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철수와 순자는 물론이고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김영식 69세과 최정숙 66세 할머니도 함께였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였다. 직원들이 선우의 얼굴을 알아보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윤가영 35세, 창구 직원 은속으로 숨죽이며 선우를 바라봤다. 어제 그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그녀였다. 가영도 노부부를 돕고 싶었지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성이 두려움 없이 지점장에게 맞서고 있었다. 선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작고 마른 몸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묵직했다. 부지점장님. 단호하게 부르는 목소리에 재훈이 비웃듯 고개를 돌렸다. 강재훈이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다. 어서 오세요. 오늘 오후에 연락드리기로 했었는데. 네,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선우가 다른 노인들을 가리켰다. 이분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거든요. 강재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모두 적금을 들러왔는데 투자 상품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우연의 일치겠죠? 영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냥 적금 하나 더 만들러 왔는데 담당 직원이 금리가 더 좋다고 해서. 정숙도 끼어들었다.
저는 아예 투자란 말도 못 들었어요. 그냥 특별 적금이라고 했어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급속히 차가워졌다. 다른 대기 고객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네, 고객님, 지금 개인적인 문제에 끼어드실 필요 없는데요. 강재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아니지요.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불이 났을 때 누가 불씨를 껐는지 보는 게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순간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작은 체구의 노년 여성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꺼지지 않는 불길 같았다. 가영은 선우의 모습에 감동받았다. 평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고객들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최근 들어놓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상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 침묵하고 있었다. 강재우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이건 은행 규정이에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은 규정을 방패로 삼고 있군요.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하지만 불길 속에서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 목숨을 살립니다. 양심이요? 강재훈이 비웃었다.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데 안 읽은 게 누구 탓이에요? 그 순간 선우의 눈빛이 번쩍였다.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요? 그럼 이분들이 글을 못 읽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뭔 뜻이에요? 선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70대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 용어로 가득 찬 계약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재훈이 말을 더듬었다. 그렇다고 해도 뭐요?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래도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영이 용기를 내어 일어섰다. 부지점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가영 씨, 지금은 조용히 하세요. 강재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가영은 멈추지 않았다. 부지점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확고해졌다. 모든 시선이 가영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다. 실제로 저희가 노인 고객분들께 투자 상품을 권할 때 고수익 적금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받았습니다.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가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영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간단한 상품이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선우가 가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노인분들은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적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게 만들라고. 가영 씨, 강재훈이 소리쳤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가 아니에요. 가영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부지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거잖아요. KPI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은행 안이 술렁였다. 다른 고객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선우가 강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부지점장님, 이제 변명할 거리가 없어 보이는데요.
강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가영을 노려봤다. 당신 지금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가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죄 없는 어르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선우가 가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요. 용기 있는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다시 강재훈을 향해 돌아섰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직적인 사기였다는 게 밝혀졌는데. 강재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건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선우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로. 잠깐만요. 강재훈이 급히 말렸다.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상의는 무슨. 이미 늦었어요. 선우의 손가락이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그때 은행 안에 다른 고객 중 한 명이 일어났다. 저도 비슷한 일 당했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 당하셨어요. 순식간에 은행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피해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선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모두 피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집단 신고를 하겠습니다. 강재훈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잠깐만요. 협의해 봅시다. 협의요? 선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미 기회는 다 줬어요. 이제는 법적 조치만 남았습니다. 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도 증언하겠어요. 내부 지시사항들을 다 기록해뒀거든요. 선우가 가영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은행장이 나타났다. 김상철 55세 은행장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급히 선우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은행장님까지 나오셨네요. 선우가 냉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일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행위거든요. 김상철이 당황했다. 범죄라니요. 그건 좀 과한 표현이. 과하다고요?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 게 범죄가 아니면 뭐가 범죄예요? 은행장이 말문이 막혔다.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다. 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더 이상 은밀히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녀는 노인들과 가영을 데리고 은행을 나섰다. 뒤에서는 강재훈과 김상철이 절망에 찬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은행 밖으로 나온 선우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선우가 노인들에게 말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변할 수 있어요. 철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선우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낸 일이에요. 가영 씨의 용기, 어르신들의 결단,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이제 일자리를 잃을 것 같아요. 선우가 가영의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아요.
옳은 일을 했으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선우는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의 이름, 피해 내용,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이는 개인적인 실수나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금융 사기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선우는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68세의 은퇴한 소방관이 새로운 불길과 마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불길은 더 크게, 더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선우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굽히지 않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신고 접수 이틀 후 선우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침 7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다. 여보세요? 이선우 씨죠? 저는 MBC 탐사보도팀 기자 정민호입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잠깐 통화 가능하신가요? 선우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은행 지점의 조직적 불안전 판매 건으로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직접 인터뷰가 가능하실까요? 공익을 위한 보도이니만큼 신원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신원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얼굴 내밀고 할 말 하겠어요. 정민호 기자는 선우의 확고한 목소리에 놀랐다. 정말요? 대부분 익명을 원하시는데 숨을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같은 시각 은행 본점 임원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김상철 55세 은행장을 포함해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했지. 회의실의 분위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박대수 58세 부행장이 김상철을 노려보며 물었다. 김상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지방지점에서 발생한 단순한 민원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커질 줄은. 단순한 민원이요? 박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감독원까지 신고가 들어갔는데 단순한 민원이라고요? 회의실 안에 있던 법무팀장 이성호 49세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다. 문제는 내부 직원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조직적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누가 그런 진술을 했어요? 김상철이 다급하게 물었다. 윤가영이라는 창구 직원입니다. 부지점장 강재훈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김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여자를 당장 해고할 수는 없나요? 이성우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상황에서 해고하면 오히려 보복으로 보여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대수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지방지점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행장님, 저도 몰랐던 일이라니까요. 몰랐다고요? 박대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KPI 달성하려고 무리한 영업을 지시한 게 누구예요? 그 결과가 이런 거 아니에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리스크 관리팀장 최진우 46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노인 대상 투자 상품 판매량이
최근 급증한 건 맞습니다. 다른 지점들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럼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박대수가 당황했다. 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상철이 급히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모든 지점에 지시를 내려서 너무 늦었어요. 이성호가 말을 끊었다. 이미 언론에까지 알려진 상황이에요. 그때 김상철의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행장님, MBC에서 취재 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한편 그 시각 은행 지점에서는 평상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흘렀다. 강재훈 47세 부지점장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에서 강재성 52세 시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할머니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요. 그것도 언론까지. 재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내가 뭐라고 했냐?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잖아.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그 할머니가 워낙 끈질겨서 할머니 하나 못 맞고 뭘 했어. 재성이 소리쳤다. 이거 잘못되면 나까지 엮일 수 있다고. 재훈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그 할머니부터 입 막아야 해.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요? 그 할머니가 뭐 하던 사람이야? 소방관이었다고 들었어요. 은퇴한. 재성의 목소리가 더욱 음침해졌다. 소방관이면 연금 받지? 그쪽으로 압박을 넣어봐. 같은 시각, 선우는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은행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 지점에서 노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금을 들러갔다가 투자 상품에 가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던 선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철수 할아버지의 전화였다. 선생님, TV에 나왔어요. 네,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철수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우리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선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계속 우리 집을 보더라고요. 일단 조심하시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선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선우는 MBC 방송국을 찾았다. 정민호 기자와의 인터뷰를 위해서였다. 이선우님, 안녕하세요.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어떤 계기로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되셨나요?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그냥 보다가 참을 수 없었을 뿐이죠. 선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평생 불의와 싸워온 사람으로서 눈앞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은행 측에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합법과 정당은 다른 거예요. 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70대 노인들에게 복잡한 투자 상품을 적금처럼 속여서 파는 게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인터뷰가 끝난 후 선우는 방송국을 나서며 정민호 기자에게 말했다. 기자님, 이건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다른 지점, 다른 은행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다면 더 큰 취재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 시각 은행 지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권위로 상황을 지배해왔고 누구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재훈이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지 알고 있지? 윤가영,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지경이 된 거야. 가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굽히지 않았다.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말한 거예요. 잘못된 일이라고? 재훈이 비웃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 영업 실적을 위해서 한 일인데, 영업 실적을 위해서 노인들을 속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속였다고? 계약서에 다 적혀 있잖아.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부지점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다. 뒤에는 철수, 순자, 그리고 몇 명의 다른 피해자들이 따라왔다. 재훈이 선우를 보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이 또 왜 왔어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러 왔어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압적이었다. 마지막 기회라니요? 노부부의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오늘 이곳은 당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현장이 될 겁니다. 선우는 낮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은행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방관자였던 고객들이 이제는 목격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재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에게 가장 두려운 건 고객이 아니라 평판이었다. 본사에까지 소문이 퍼지면 오랫동안 쌓아온 위치가 무너질 수 있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에서 기세가 꺾였다. 간단해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손실 보상을 해주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투자된 돈은 불가능하다고요? 선우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럼 제가 방금 전 녹화한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네요. 재훈이 당황했다. 언제 녹화를? 처음부터요. 당신이 직원을 윽박지르는 모습부터 다 녹화했어요. 윤가영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부지점장님, 제가 전산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재훈은 그녀를 노려봤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고 있었다. 시스템 오류라니 뭔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가영의 목소리가 확고해졌다. 실제로 전산상 오류가 발견되면 은행 차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은행장 김상철이 급히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무슨 일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요? 선우가 김상철을 바라보며 말했다. 은행장님께서 직접 오셨네요. 좋습니다. 책임자가 해결해야죠. 김상철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행장님, 이 지점에서 노인 고객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내부 증언자도 있어요. 그런 일은 없다고 하실 건가요? 선우가 핸드폰을 보여주었다. 방금 전 부지점장의 발언도 다 녹화되어 있는데요. 김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피해 고객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전액 보상을 해주세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요. 김상철이 재훈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부지점장,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은행장님, 모든 게 부지점장의 지시였어요. 노인 고객들에게는 고수익 적금이라고 말하라고, 투자 위험성은 설명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김상철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입니까? 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재훈이 급히 변명했다. 그건 영업 실적 때문에. 영업 실적? 김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업 실적을 위해서 고객을 속여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김상철이 재훈의 말을 끊었다. 강부지점장, 당신은 즉시 정직 처분입니다. 은행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 극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선우가 김상철에게 말했다. 은행장님의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전국의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셔야 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상 시스템을 만드셔야 하고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약속드립니다. 선우가 노부부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들, 들으셨죠? 은행장님이 직접 약속하셨어요. 철수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강재성 시의원의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게 다 망쳤어. 재성이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형님, 미안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 이제 나까지 엮일 판이야. 그때 재성의 보좌관이 들어왔다. 의원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뭔 방법? 그 이선우라는 여자, 소방관 출신이잖아요. 과거를 조사해보면 뭔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재성의 눈빛이 번뜩였다. 계속 말해봐. 30년간 소방관 생활을 했으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그래, 그거다. 재성이 비웃었다. 영웅 놀이하는 할머니한테 현실을 보여줘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선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말이다. 그날 밤 선우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의 유사 사례들까지 조사하고 있었다.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네. 선우가 중얼거렸다. 그녀의 앞에는 수십 건의 유사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로 큰 불을 질러야겠어. 선우의 눈빛에 결의가 서렸다. 68세에 은퇴한 소방관이 시작한 작은 불꽃이 이제 거대한 산불로 번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불꽃 앞에서 권력의 벽들이 하나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선우는 급한 전화에 잠에서 깼다. 윤가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제가 전산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차근차근 말해봐요. 박철수, 이순자 어르신 계좌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선우가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투자 상품으로 이체된 게 아니라 시스템 오류로 잘못 표시된 거였어요. 실제로는 적금 계좌에 그대로 있어요. 전화를 끊은 선우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했다. 어르신, 지금 당장 은행에 가보세요.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후 은행 지점은 전날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강재훈 47세 부지점장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다급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형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시스템 오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전화 너머 강재성 52세 시의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뭔 소리야? 시스템 오류라니? 윤가영 그 여자가 전산을 뒤져보니까 실제로는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투자 상품 가입도 허위로 기록된 거고.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재성의 목소리가 폭발했다. 고객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뜻이잖아. 그게 아니라 정말 시스템 오류였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님,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모든 걸 부인해. 그리고 그 할머니가 문제를 키운 거라고 해.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선우가 들어왔다. 뒤에는 철수, 순자 부부와 여러 피해자들, 그리고 MBC 취재진까지 따라왔다. 부지점장님, 선우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재훈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뭔 일이에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기세가 전혀 없었다. 시스템을 다시 확인해 보시죠. 선우가 차분하지만 위압적으로 말했다. 윤가영이 앞으로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부지점장님, 제가 전산을 재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는데? 박철수, 이순자 어르신들의 계좌요. 실제로는 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영에게 집중되었다. 무슨 소리야? 재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가영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세요. 실제로는 적금 계좌에 돈이 그대로 있어요. 투자 상품 가입 기록도 허위로 입력된 거였고요. 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돈은 안전하게 있었어요. 순자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선우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그럼 지금까지 뭘 한 거죠? 모든 시선이 재훈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지점장님.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고객의 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없다고 했죠? 그건 대답하세요. 선우의 목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때 MBC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부지점장님, 고의로 고객을 속인 건가요? 재훈이 완전히 당황했다. 아니에요. 정말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다고요? 선우가 비웃었다. 그럼 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고객에게 없다고 했죠? 그건 윤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부지점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가영을 바라봤다. 뭐라고? 재훈이 소리쳤다. 어젯밤에 제가 전산을 확인하고 보고 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돈이 있다고.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재훈의 창백한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잡았다. 그럼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를 일부러 속인 거예요?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국 전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이었다. 노부부의 퇴직금은 여전히 계좌에 있었고 단순히 이체 내역이 잘못 기록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작은 사실이 드러나자 재훈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기세가 사라졌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선우가 계속 말했다. 부지점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을 속였다는 거죠. 노부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주변 고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선우는 박수에 웃지 않았다. 그때 김상철 55세 은행장이 급히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 부지점장,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변명하려 했지만 가영이 먼저 말했다. 은행장님, 부지점장님은 어제부터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고객들에게는 계속 거짓말을 하셨고요. 김상철이 재훈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정말입니까? 은행장님,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김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고객의 돈이 멀쩡히 있는데 없다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그때 선우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고 땀이고 눈물입니다. 당신이 오늘 저 노부부를 외면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무시한 겁니다. 재훈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마치 불길 앞에 선 신참 소방관처럼 무력해 보였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선우가 계속 말했다. 이런 일이 다른 고객들에게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김상철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다른 고객들에게도요? 윤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을 몇 건 발견했어요. 그때 재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그만해.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재훈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거짓말이라고요? 선우가 차갑게 물었다. 네, 이 모든 게 조작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거라고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재훈의 막무가내 주장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다. MBC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다. 조작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조작인가요? 전산 기록도 조작하고 윤가영도 매수하고 다 계획적으로 저를 모함하려고 한 거예요. 가영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부지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도 공범이잖아. 돈 받고 거짓 증언한 거 아니에요? 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우가 재훈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변했다.
고객을 속인 걸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속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다 추측일 뿐이잖아요. 그때 가영이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증거라면 여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녹음기를 바라봤다. 이게 뭐예요? 김상철이 물었다. 어제 부지점장님과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가영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언제? 가영이 녹음기를 재생시켰다. 재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가영아,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 고객들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부지점장님,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릴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야. 녹음이 끝나자 은행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재훈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다. 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분명해졌네요. 김상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재훈, 당신은 즉시 해고입니다. 은행장님, 재훈이 절규하며 소리쳤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고객을 기만했어요. 재훈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은행장님, 제발.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김상철은 돌아서며 말했다. 가족이 있다면 더욱 떳떳하게 살았어야죠. 그때 갑자기 재훈이 일어서더니 선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제 때문이라고요? 선우가 차분하게 반문했다. 네, 당신이 괜히 참견해서 모든 걸 망쳤어요. 선우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참견했다고요? 부당한 일을 지적하는 게 참견인가요? 부당하다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잖아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럼 노인들을 속이는 게 정상적인 비즈니스라는 말씀이시네요? 재훈이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것이다. MBC 기자가 카메라를 재훈에게 향하며 물었다. 지금 말씀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일반적이라는 뜻인가요? 재훈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이죠? 선우가 추궁했다. 재훈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저는 그냥 그때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요? 재훈이 철수를 바라봤다. 노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가득했다. 우리도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식들 키우고 사회에 봉사하고 그런데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순자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무식하다고 해서 속여도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재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권위라는 건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사람들의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어요. 재훈은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주저앉았다.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김상철이 모든 직원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일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을 기만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철수, 순자 부부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우가 김상철에게 말했다.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요.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 피해자 보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직원 재교육이 필요해요. 김상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시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선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선우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강재훈 같은 사람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를. 그리고 오늘의 승리는 더 큰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선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오고 있었다. 네, 이선우입니다. 선생님, 저희도 도와주세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선우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68세의 은퇴한 소방관에게 더 큰 화재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3개월 후 선우의 휴대폰은 여전히 바빴다. 전국 각지에서 금융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은행 할머니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MBC에서 특집 프로그램 출연 요청이 왔어요. 윤가영 35세의 선우의 집에서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가영은 은행을 그만두고 선우의 활동을 돕고 있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전국적인 은행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특집 프로그램이요? 선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네, 시사추적에서 전국 은행들의 노인 대상 불안전 판매 실태를 다룬다고 해요. 선생님을 메인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고 하네요. 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난 3개월간 그녀가 직접 도운 사건만 해도 50건이 넘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어디든 도움 요청이 오면 달려갔다. 그런데 상대방도 만만하지 않았다. 가영아, 그런데 강재성 시의원 쪽에서 또 뭔 일을 꾸미고 있다는 소식은 없어? 가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게 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 선생님의 과거 소방관 시절 기록을 누군가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역시 그런 수를 쓰는군. 바로 그때 선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박철수 74세 할아버지의 전화였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강재성 시의원이 우리 동네에 와서 선생님 험담을 하고 다녀요. 선우가 벌떡 일어섰다. 뭐라고 하던가요? 선생님이 소방관 시절에 사람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서 죽게 만들었다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정의를 말하느냐고. 가영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선우는 오히려 차분했다. 어르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나요?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은 선우가 가영을 보며 말했다. 가영아, 카메라 준비해. 오늘 모든 걸 끝내자. 30분 후 선우와 가영은 마을회관에 도착했다. 안에서는 강재성 52세 시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선우라는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선우가 당당하게 들어왔다. 주민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다. 재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를?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던데 직접 와서 답해드리려고요. 선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압적이었다. 회관 안이 술렁였다. 주민들은 선우와 재성을 번갈아 보며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다. 재성이 당황하며 말했다. 여기는 주민들만의 자리니까 나가세요. 주민들만의 자리라고요? 선우가 비웃었다. 그런데 왜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건 재성이 말문이 막혔다. 선우가 마을 주민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이선우입니다.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했고 은퇴한 후에도 부당한 일에 맞서고 있어요. 한 주민이 손을 들며 물었다. 그런데 시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인명사고 말씀이시군요.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제가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재성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분의 이름은 김준호, 32세였어요. 선우가 계속 말했다. 15년 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제가 구하지 못해 돌아가셨죠. 재성이 끼어들었다. 봐요. 자기도 인정하잖아요. 하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분을 구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성이 소리쳤다. 사람을 죽게 만든 게 사실이잖아요. 이유는 중요해요. 선우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그분은 5층에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1층에는 더 급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이 집중해서 들었다. 1층에는 유치원 아이들 12명이 갇혀 있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죠. 한 명을 구할 것인가, 12명을 구할 것인가.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저는 12명의 아이들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때 천장이 무너져 내렸죠.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그분은? 네, 그분은 제가 구하지 못해 돌아가셨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재성이 다시 끼어들려 했지만 한 주민이 그를 제지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선우가 계속 말했다. 12명의 아이들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회관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은 그런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져야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죠.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준호 씨의 가족들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매년 기일에 찾아뵙고 그분들도 제가 한 선택을 이해해 주세요. 한 주민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박수를 보냈다. 재성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속지 마세요. 이 여자가 지금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현혹이라고요? 선우가 재성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럼 시의원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건 진실을 알려야 하니까. 진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왜 절반만 말씀하시죠?
선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12명의 아이들을 구한 얘기는 왜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성이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시의원님. 선우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시의원님의 동생 강재훈 씨와는 어떤 관계신가요? 회관안이 술렁였다. 그건 관계없는 얘기고. 관계없다고요? 선우가 비웃었다. 형님이 동생의 범죄를 덮어주려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게 관계없는 일인가요? 재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범죄라니. 내 동생이 뭘 잘못했어요? 고객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 한 게 잘못이 아닌가요? 그건 오해고. 오해라고요? 선우가 가영에게 신호를 보냈다. 가영이 핸드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재훈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다. 형님, 그 할머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요.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요. 내가 뭐라고 했냐? 그 할머니 과거를 파서라도 입을 막으라고 했잖아. 회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재성에게 집중되었다. 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디서? 시의원님. 선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공인이 이런 식으로 시민을 협박해도 되는 건가요? 한 주민이 일어서서 소리쳤다. 시의원님,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오해예요. 재성이 당황해서 소리쳤다. 오해라고 하시는데 녹음된 목소리가 시의원님 목소리 아닌가요? 다른 주민이 물었다. 재성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그건 맥락을 잘못 이해한. 맥락이요? 선우가 끼어들었다. 그럼 어떤 맥락에서 시민의 과거를 파헤쳐서 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건가요? 재성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 회관문이 열리며 정민호 MBC 기자가 카메라맨과 함께 들어왔다. 시의원님, 인터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성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언론은 왜 여기에? 시의원께서 이선우 씨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재성이 출입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주민들이 막아섰다. 시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속이면서 시의원 활동을 하신 건가요? 재성은 완전히 포위되었다.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시의원님, 권력이란 건 시민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고요. 재성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30년간 시민의 생명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시의원님은 30년간 뭘 하셨나요? 시민을 속이고 협박하는 일 말고요. 회관 안의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의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한테 표를 줬다니. 다음 선거 때는 절대 안 뽑아. 재성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며칠 후 강재성은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다. 동생 강재호는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행은 전국적인 조사를 받았고 수백 명의 노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다. 다른 은행들도 자발적으로 유사 사건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윤가영은 금융소비자보호원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리고 선우는 6개월 후 선우는 국정감사장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증인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선우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게 대답했다. 첫째, 금융상품 판매 시 녹음 녹화 의무화. 둘째, 노인 고객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셋째, 금융교육 의무화. 넷째, 피해자 구제 시스템 강화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저와 같은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경험과 시간이 있는 은퇴자들이 금융 옴부즈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국정감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감사가 끝난 후 선우는 국회 로비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이선우 씨,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할 겁니다. 부당한 일이 있는 한 계속 싸울 거예요. 나이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선우가 미소를 지었다. 불의와 싸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몸은 늙어도 정의를 향한 마음은 여전해요. 그날 저녁 선우는 박철수, 이순자 부부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철수가 감사 인사를 했다.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어르신들이 용기를 내셨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순자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은행을 나서던 길, 선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몸은 늙어도 정의를 향한 불꽃은 꺼지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윤가영은 고객 앞에서 더 이상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은행을 찾은 주민들도 선우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서로를 격려했다. 전국 곳곳에서 제2의 이선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억했다. 한 노년 여성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권력을 무너뜨리고 정의를 세웠던 순간을. 1년 후 선우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였다. 시상식 후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가장 보람된 순간이 언제였나요? 선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 그 은행에서 노부부를 도왔을 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보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선우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참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면 반드시 도와줄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를 향한 불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밤 선우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불빛들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누군가의 삶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었다. 68세에 은퇴한 소방관 이선우. 그녀가 지핀 작은 불꽃은 이제 전국으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의 불꽃,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한 세상은 조금씩 더 나아질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어떻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주인공 이선우는
68세에 은퇴한 소방관으로 평생 남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그녀가 은행에서 우연히 목격한 노부부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그저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종종 부당한 일을 목격하지만 내 일이 아니다. 괜히 나서서 손해볼 일 없다는 생각으로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선우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타인의 고통을 우선시했고 개인의 안전보다 사회의 정의를 택했습니다.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이나 지위, 권력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장벽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힘은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가영의 양심적 고백, 박철수와 이순자 부부의 굽히지 않는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불의와 부당함이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횡포, 약자에 대한 차별, 돈과 지위를 앞세운 갑질.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선우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나타나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정의를 향한 불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